안녕하세요. 블록패치의 김근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번 블록체인하고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계신데요, 사실 이 시장을 잘 모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번 영상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다뤄보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럼 블록체인이 뭘까요? 블록체인은 말 그대로 이제 블록하고 체인의 합성어입니다. 제3자의 도움 없이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또 그 거래를 기록한 장부 자체를 분산화 저장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은 데이터 저장 방식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기존 거래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은행이 모든 장부를 관리하는 그런 통일된 그런 중앙화된 그런 관리 방식이었는데요,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되면서 이제 P2P, 개인 대 개인 간의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고, 이 장부 자체를 이런 식으로 여러 명이서 나눠 갖게 되는 것입니다. 블록체인에는 블록이 있을 텐데요, 그럼 이 블록에는 어떤 정보들이 들어가느냐. 우선 이 블록 같은 경우에는 블록 헤더하고 블록 바디로 나누어집니다. 우선 블록 헤더에는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프로토콜 버전이 몇인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전 해시 값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머클 해시, 그리고 타임, 블록이 생성된 시간이겠죠, 그리고 비트, 그리고 논스, 이런 값들이 있습니다. 뭐 하나하나 설명하기에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좀 이해하기 어려울 거라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바디 같은 경우에는 블록 바디입니다. 블록 바디에는 이제 거래 내역들이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냥 이런 것들은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암호화폐 세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 1세대는 모두가 아시는 비트코인이 있겠죠. 2008년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그런 명칭을 쓰는 사람이 인터넷에 논문을 게재하게 됩니다. 그 논문이 이제 비트코인 피어-투-피어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이라는 그런 논문을 발간하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세상에 조금씩 알려지게 되고요, 2009년부터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2세대 암호화폐는 흔히들 이더리움이라고 하시죠. 여기부터는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더리움을 시작으로 플랫폼 시대가 도래하게 되고요, 그리고 디앱과 서비스 등이 이제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3세대 암호화폐는 흔히들 이제 디포스라고 하는 그런 Delegated Proof of Stake라는 그런 합의 알고리즘을 달고 나오는 프로젝트들을 흔히들 3세대 암호화폐라고 하고요, 이제 뭐 4세대 암호화폐나 등등의 암호화폐들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러한 전 세대를 아울러서 이제 확장성 문제와 그리고 블록체인 트릴레마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확장성 문제는 왜 대두되었을까요? 사실 이 비트코인이 초기에 나올 때는 블록, 아까 설명드렸던 그 블록의 사이즈가 1메가였어요. 그런데 실제로 정말 많은 거래들이 일어남에 따라서 이 블록에 담길 수 있는 정보보다 더 많은 거래 정보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거래들이 계속 지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해결하려는 게 확장성 이슈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 비트코인은 어떻게 확장성을 해결해 나가려고 했을까요? 우선은 이념의 차이 때문에 비트코인하고 비트코인 캐시로 나뉘었습니다.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세그윗, 그러니까 거래에 대한 그 서명 정보를 따로 떼내자, 그래서 이 블록에 담기는 그런 용량을 좀 더 줄이자 라는 방식, 그리고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는 사이드 체인을 따로 열어서 거기서 거래를 다 하고 마지막에 최종 정보만 비트코인 네트워크 상에 올리자 라는 그런 의견들에 의해서 한쪽으로 나뉘었고, 또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필요 없다, 우리 블록 사이즈를 올려버리자, 블록 사이즈를 8메가로 올리자 라고 했던 진영에서는
이제 비트코인 캐시를 내놓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2017년 8월 1일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런데 이 비트코인 캐시가 나중에 또 갈리게 됩니다. 비트코인 ABC하고 비트코인 SV로 갈렸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념적인 차이에 따라서 갈리게 됐어요. 우선 비트코인 ABC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기다가 좀 더 플랫폼적인 기능을 넣자, 우리도 스마트 컨트랙트 넣고 우리도 이더리움처럼 이렇게 비트코인을 좀 더 발전시키자 라는 진영이 있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SV 같은 경우에는 야, 그런 거 필요 없다, 사토시가 썼던 백서에 어디 그런 말이 있냐, 우리는 그냥 개인 대 개인 간의 그런 캐시 시스템만 만들면 된다 라고 해서 그냥 블록 사이즈만 주구장창 키우자 라고 하는 이 SV 진영으로 또 갈리었습니다. 재밌는 게 비트코인 ABC 같은 경우에는 우지안이나 아니면은 비트코인 예수라고 불리는 로저버 같은 그런 세력들이 지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SV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토시다 라고 하는 크레이그 라이트에 의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발전이 되고, 또 이렇게 뭐 포모도 좀 일으키기도 하고 계속 어그로를 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재밌는 일이 있었죠.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 이 크레이그 라이트는 사토시가 아니다, 사기꾼이다 이러면서 이 비트코인 SV를 상폐시켜버리는 일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도 크레이그 라이트는 계속 내가 사토시라면서 계속 어그로를 끌고 있고요.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확장성을 해결하려고 하느냐, 플라즈마 그리고 샤딩, 라이덴 네트워크 등의 그런 기술을 통해서 계속 확장성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디포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유명한 코인이 이오스인 것 같아요. 이오스도 BP들에 의해서 노드들이 생성이 되고 또 블럭들이 계속 생성이 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이제 노드 수를 줄였어요. 노드 수를 줄이면서 합의에 필요한 그런 과정 자체를 줄여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와 제 친구가 둘이서 합의를 하려고 하면 당연히 합의가 좀 더 빠르게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한 1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합의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또 길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포스부터는 아예 너네들이 대신해서 우리의 그런 합의를 진행하고 또 블록을 생성해라 이러면서 위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온 해결책이 이제 디포스 합의 방식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뭐 4세대 코인은 어떤 게 나올지 참 궁금하죠. 요즘에 굉장히 많은 개념을 가진 또 플랫폼 프로젝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암호화폐 시장 현황을 한번 보고 싶어요. 이거는 이제 코인마켓캡과 코인힐스 기준으로 제가 한번 작성을 해봤고요. 현재 암호화폐가 너무 많아요. 2186개 정도가 되고, 여기에는 이제 익스체인지가, 그러니까 거래소가 300개 이상이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여기에 등록이 되지 않은 그런 거래소들도 훨씬 많은 걸로 이제 알고 있고요. 전체 마켓캡 같은 경우에는 약 300조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그런 점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50% 이상을 비트코인이 차지하고 있고요. 한번 이 영상을 보고 싶어요. ICO 마켓이 어떻게 커졌는지에 대한 영상입니다. 2014년에는 이렇게 뭐가 없죠. 근데 이렇게 2014년 4월부터 이렇게 프로젝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더리움도 생겨났고요. 예, 아직은 뭐 별로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2016년까지도요. 저 다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나뉘었던 그런 사건을 초래했던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예, 2017년부터는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급성장해버렸어요. 이 보시면은 실제 모금액 자체도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고,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커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2017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죠. 예, 방금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2018년 초까지 ICO 시장의 발전과 함께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급진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몇 가지 문제점들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요, 과장이에요. 이 사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백서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과 실제로 프로젝트가 제작되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품이 딱 나왔을 때 실질적인 제품의 퀄리티를 빗대어서 약간 풍자한 그런 그림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럴 만한 능력이 없고 기술이 없는데도 일단 질러놓고 본 거예요. 이런 게 ICO 시장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암호화폐 사기 사건이에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프로젝트 팀을 다이렉트로 접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공구방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대리 투자를 하는 그런 방식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이런 공구방들에서 돈을 모았다가 이제 다 딴 데 닦아 쓰고 그리고 자살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도망쳐버리는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쪽처럼 뭐 어떤 회사의 이제 뭐 다단계 영업 방식에 의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도 생겨나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또 이렇게 거래소들이 많이 해킹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규제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한번 화면을 정지시키시고 여기 제가 정리해 놓은 이 도표를 한번 읽어보시면은 좀 더 이런 식으로 문제들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규제들이 들어갔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막 나라들이 이제 규제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크립토 겨울이 시작되었어요. 예, 그래서 2천만 원을 넘어섰던 그런 비트코인의 가격이 300만 원대까지 떨어지기도 했고요. 많은 암호화폐, 대다수의 그런 알트코인들은 몇십 토막이 나는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국가들의 규제가 있다 보니까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법에 좀 더 맞춰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IEO라든지 아니면 STO라든지 이런 식의 메타로 암호화폐 시장은 근근히 버텨오게 되었습니다. 크립토 겨울이 시작된 지 1년 3개월 정도가 지난 어느 날, 2019년 4월 3일이었습니다.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으로 하락 추세를 이탈하면서, 물론 이 차트는 이제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비트코인이 하락 추세를 이탈하면서 지금의 가격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 900만 원대까지 되었죠. 얼마 전에는 1000만 원을 좀 넘어섰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암호화폐 가격들이 왜 올랐을까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들이 이렇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요, 대기업의 공격적인 시장 진입입니다. 삼성이라든지 LG, SK, 그리고 골드만삭스, 페이스북, 그리고 뭐 뉴욕 증권거래소, 그리고 카카오 같은 이런 대기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브라질의 경제 위기가 한번 대두되었죠. 이 경제 위기가 대두됨과 동시에 네거시 커인이라는 그런 브라질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거래량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떨 때는 전체 암호화폐 거래소 순위에서 1등을 차지하기도 하였고요.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공포,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런 암호화폐들이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공포로 인해서 위험 회피 자산으로 약간 여겨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벡트 및 ETF에 대한 기대감 또한 암호화폐 가격을 끌어올리는데 한몫을 했는데요. 벡트가 이제 7월 초에 시범 운영을 한다. 그리고 미국 자산 운용사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구성된 ETF를 신청한다.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암호화폐 가격이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호재들이 나오기 전에 이미 약간 기관이라든지 좀 고래들은 충분히 비트코인을 매집해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모르실 수도 있는데 OTC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OTC 시장. OTC는 실질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고 파는 게 아니고 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코인을 사고 싶은 사람이 따로 연락을 취해서 이렇게 장외 거래를 하는 시장을 의미해요. 근데 사실 저희도 이 OTC에 대한 그런 조율을 가끔 하기도 하는데 이 상승장이 시작되기 전에 셀러가 없었어요. 그 말이 뭐냐면은 비트코인을 파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비트코인을 파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말은 첫 번째로는 이제 어느 정도 장외에서 매집이 끝났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존의 모금들을 했던 그런 금액들 있죠. 기존의 프로젝트들이 모금했던 그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대한 그런 물량이 어느 정도 시장에 다 녹았다 라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OTC 시장에서 셀러들이 없어지기 시작한 이후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장외에서 사던 비트코인을 이제 거래소에서 샀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매집이 다 끝나서 이제 올리기 시작했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크립토 겨울을 지내는 그 동안에 정말 많은 업체들도 힘들어했고 그리고 투자자분들께서도 힘들어 하셨는데 이렇게 길고 길었던 약 2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런 크립토 겨울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선은 첫 번째로 프로젝트의 질적 향상이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투자자의 수준이 향상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뭐 좋다고 가자 외치면 그냥 막 사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정말 꼼꼼하게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노동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 블록체인에서 어떠한 분야들을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누가 블록체인계의 윈도우즈 아니면은 안드로이드, iOS 같은 플랫폼이 될 것인가, 그리고 누가 AWS 같은 그런 클라우드 플랫폼의 선두주자가 될 것인가, 블록체인 이 산업 내에서 그거를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게임입니다. 게임. 실질적으로 이 IT 그리고 이 인터넷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게임 산업이 굉장히 크게 발전한 것은 정말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계에서는 누가 블록체인계의 텐센트, 스팀, 블리자드, NC소프트 같은 그런 게임계의 대기업이 될 것인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세 번째로는 이제 핀테크입니다. 핀테크. 누가 블록체인계의 페이팔이나 토스, 알리페이 같은 그런 기업이 될 것인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지금도 블록체인 산업이 발전하고 그리고 암호화폐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서 송금이라든지 아니면 페이먼트, 대출 이런 쪽의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어떠한 기업이 이 핀테크 쪽에서 또 선두주자로 나가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이제 IoT와 인공지능입니다.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약간 폐쇄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정보를 따오는 방식이 폐쇄적인데,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정보를 이렇게 따오는 것보다는 블록체인은 내부의 정보들을 주로 불러오는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떠한 프로젝트가 어떠한 기업이 IoT 그리고 인공지능 이런 기술들과 블록체인을 잘 접목시켜서 기술을 발전하고 또 제품을 세상에 내놓는지를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들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다른 업체들하고도 다 같이 해서 CIS라는 그런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있어요. CIS 같은 경우에는 크립토커런시 인베스터 소사이어티라고 해서
그냥 그런 투자자들의 커뮤니티를 좀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실제 제가 업계 관계자 분들도 모실 거고요. 그리고 일반 투자자분들도 같이 참여하셔서 정보를 공유하고 궁금한 사항들을 묻고 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 앞으로도 저희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